거울. 안톤 체홉. 1885년. 섣달 금음날 저녁이다. 낮이나 밤이나 시집갈 꿈만 꾸고 있는 장군나리의 젊고 예쁜 딸 넬리는 지쳐서 반쯤 감긴 눈으로 거울을 보고 있다. 그녀는 바로 거울처럼 창백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꼼짝 않고 앉아있다. 좁고 끝이 없는 복도를 닮은, 보이기는 하지만 실존하지 않는 풍경, 무수한 촛불들의 행렬, 그녀의 반사된 얼굴, 팔, 거울의 액자, 이 모든 것들은 벌써 오래전에 안개에 뒤덮인 채로 끝없는 잿빛 바다 속으로 한데 섞여 들어가고 있었다. 바다는 출렁이고 반짝이다가 이따금 노을로 불타오른다. 넬리의 움직임 없는 눈동자와 벌려진 입을 보노라면 그녀가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녀는 보고 있다. 처음에 그녀는 단지 누군가의 부드럽고 매혹적인 눈웃음을 보는 듯 했으나 나중에는 출렁이는 잿빛 배경 위에서 점점 선명해지는 머리의 윤곽을, 그리고 얼굴과 눈썹과 턱수염을 본다. 그 사람이다. 오랜 동경과 희망의 대상, 그녀의 약혼자다. 약혼자는 넬리의 전부였다. 그는 인생의 의미이며 개인적인 행복이며 성공이며 운명이다. 그가 없는 세상에는 이 잿빛 배경처럼 암흑과 공허와 무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자기 앞에서 부끄러운 듯 미소 짓고 있는 이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서 그녀가 황홀해하는 것도, 그 어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달콤한 혼란을 느끼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계속해서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한 지붕 안에서 그와 함께 사는 장면을 본다. 차츰차츰 자신의 삶이 그의 삶과 결합되어 가는 것을 본다. 잿빛 배경 위로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그리하여 넬리는 자신의 미래를 낱낱이 뚜렷하게 본다. 잿빛 배경 위에서 이런저런 장면들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지금 그녀는 어느 추운 겨울밤 자신이 고을 의원인 스테판 루키치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있다. 대문 뒤에서 늙은 개가 목신 소리로 게으르게 짖고 있다. 의사 선생의 방 창문에는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 주변에는 정적이 감돌고 있다. 제발, 제발, 넬리는 속삭인다. 그런데 마침내 쪽문이 끼익하며 열린다. 넬리는 자기 앞에 의사 선생 댁의 요리사가 서 있는 것을 본다. 선생님 집에 계세요? 주무시는 뎁쇼? 요리사는 주인이 깨어날까 두려운 듯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인다. 방금 전염병 환자를 진찰하고 돌아오셨거든요. 깨우지 말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러나 넬리는 요리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 넬리는 한 손으로 그녀를 밀치고 미친 여자처럼 의사 선생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 몇 개인가 어둡고 갑갑한 방들을 지나며 의자 두세 개를 쓰러뜨리고 나서야 그녀는 가까스로 의사 선생의 침실을 찾아낸다. 스테판 루키치는 자신의 침대 위에 코트만을 벗은 채로 누워서 오므린 입술 위에 손바닥을 얹고 거기다가 숨을 쉬고 있다. 침실용 등잔이 그 옆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 넬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울기 시작한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서럽게 울고 있다. 나 남편이 아파요. 그녀는 간신히 그렇게 말한다. 스테판 루키치는 말이 없다. 그는 느릿느릿 일어나서 주먹진 손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 깬 멍한 눈동자로 그녀를 응시한다. 남편이 아파요.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한다. 제발 같이 가요. 빨리요. 가능한 한 빨리요. 네? 손바닥에 숨을 내쉬며 그는 웅얼거린다. 같이 가요. 지금 당장. 안 그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제발이요. 걱정으로 파랗게 질린 넬리는 눈물을 삼키고 숨을 몰아쉬며 남편의 갑작스런 발병과 자신의 표현할 길 없는 공포를 의사 선생에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고통은 바위라도 감복시킬 정도였지만 의사 선생은 그녀를 보며 손바닥 위에 숨을 불어넣을 뿐 꼼짝하려 하지 않는다. 내일 가지요. 그는 중얼거린다. 그럴 수는 없어요. 넬리는 질겁한다. 난 알아요. 남편은 디푸스예요. 바로 지금 선생님이 필요해요. 나는 방금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은 중얼거린다. 3일 동안 전염병 지역에 있다 왔어요. 지쳤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병이 났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가 바로 나 자신이 전염됐단 말입니다. 자, 보시오. 하면서 의사 선생은 넬리의 눈앞에 체온계를 내민다. 체온이 40도에 가까워요. 도저히 못 갑니다. 나는 앉아있을 기운도 없다고요. 용서하시오. 누워야겠으니. 의사는 눕는다. 부탁이에요, 선생님. 넬리는 절망적으로 신음했다.
이렇게 빌겠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어떻게든 기운을 짜내서 저랑 같이 가요. 은혜는 꼭 갚겠어요. 선생님. 맙소사 말했지 않습니까? 오. 넬리는 벌떡 일어나서 신경질적으로 침실을 오락가락했다. 그녀는 의사에게 설명을 해서 그를 설득하고 싶었다. 그녀에게 남편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녀가 지금 얼마나 불행한가를 의사가 안다면 자신의 피로와 병도 잊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해야 그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 제임스 터보의 의사에게 가봐요. 제임스 터보 의사는 주와 군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제정 러시아의 지방자치기관이네요. 제임스 터보의 의사에게 가봐요. 그녀는 스테판 루키치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제임스 터보는 여기서 25베르스트나 떨어져 있고 우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말도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40베르스타를 왔는데 여기서 제임스 터보의 의사에게 가려면 또 그만큼을 가야 할지 몰라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같이 가요. 스테판 루키치. 저에게 용기를 보여주세요. 자, 선생님은 영웅이 되시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쩌라는 건지 이렇게 열이 펄펄 나고 머리가 빙빙 도는데 이 여자는 이해를 못하는군. 안 되겠어. 날 내버려 둬요. 하지만 선생님은 가야 돼요. 안 가고 못 베길 거예요. 이건 이기주의라고요. 사람은 이웃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안 가시겠다는 겁니까? 선생님을 고발하겠어요. 넬리는 자신이 모욕적이고 얼토당토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느꼈지만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논리나 절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의사는 찬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으로 그녀의 협박에 대한 대답을 대신한다. 넬리는 또다시 간청하고 막판에 몰린 거지처럼 동정을 호소한다. 마침내 의사는 항복한다. 그는 느릿느릿 몸을 일으키더니 숨을 헐떡이고 끙끙거리면서 자신의 코트를 찾는다. 여기 코트가 있어요. 넬리는 그를 돕는다. 제가 엎혀드릴게요. 자, 됐어요. 가세요. 제가 보답을 해드릴게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건 또 웬 고문인가. 코트를 입고 나더니 의사는 다시 자리에 눕는다. 넬리는 그를 일으켜서 현관으로 끌고 간다. 현관에서 겨울 덧신과 털 외투를 입히느라 길고 긴 실랑이를 벌인다. 의사의 털 모자가 떨어진다. 그리하여 마침내 넬리는 마차에 오른다. 그녀 옆에는 의사가 있다. 이제 40베르스타를 타고 가기만 하면 그녀의 남편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서 코앞도 분간할 수 없다. 냉랭한 겨울바람이 분다. 마차 밖에는 얼어붙은 구름 위를 구르고 있다. 마부는 툭하면 마차를 세우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한다. 넬리와 의사는 길을 가는 동안 내내 말이 없다. 몸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추위도 진동도 느끼지 못한다. 더 빨리. 넬리는 마부를 재촉한다. 새벽 5시가 가까울 때쯤 지친 말들은 마당으로 들어선다. 넬리는 낯익은 대문과 두레박이 매달린 우물을 그리고 길게 늘어서 마구간과 흙간들을 본다. 마침내 집에 온 것이다. 기다리세요. 곧 올 테니. 그녀는 스테판 루키치를 식당에 있는 소파에 앉히며 말한다. 몸을 녹이고 계세요. 저는 그이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올게요. 몇 분 뒤 남편을 보고 돌아온 넬리는 의사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소파 위에 누워서 무엇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제발 돔나를 불러요. 스테판 루키치는 그렇게 중얼거린다. 뭐라고요? 회의에서 사람들이 얘기했어. 슬라소프가 말했지. 누구? 뭐라고? 넬리는 경악한다. 의사도 남편과 똑같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제임스 터보 의사에게 가는 거야. 하고 그녀는 결심한다. 그 다음에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내는 찬바람과 얼어붙은 구름들이 이어진다. 몸도 마음도 고통스럽다. 기만적인 자연조차도 이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이나 기만을 갖고 있지 않다. 계속해서 그녀는 잿빛 배경 위에 떠오르는 장면을 본다. 그녀의 남편은 매년 봄마다 영지를 저당 잡힌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 차압을 피하기 위해 남편과 그녀는 잠도 자지 못하고 머리가 깨지도록 고민을 거듭한다. 그녀는 아이들을 본다. 이번에는 독감, 성홍열, 디프테리아, 그리고 낙제와 이별에 대한 끊이지 않는 공포가 이어진다. 6명의 귀염둥이들 가운데서 아마도 하나가 죽을 것이다. 잿빛 배경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 일이다. 남편과 아내는 한 날 한시에 죽을 수 없다. 둘 중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한 사람을 보내고 나서도 살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넬리는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본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일들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불행으로 비쳤다. 그녀는 관과 양초들과 교회 일꾼을, 심지어 장의사가 무덤 속에 남겨놓은 발자국을 본다. 왜 이래야 되지? 무엇 때문에? 그녀는 죽은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며 묻는다. 그러자 남편과 지냈던 이전의 모든 생활은 단지 이 죽음에 대한 어리석고 불필요한 서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넬리의 손에서 무언가 미끄러지더니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진다. 그녀는 흠칫 놀라며 눈을 휘둥그레 뜬다. 그녀는 거울 하나가 발밑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전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눈물로 얼룩진 창백한 얼굴을 본다. 잿빛 배경은 간데없이 사라졌다. 내가 잠이 들으셨나 보지?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렇게 생각한다.